사람 김민기 김태근 시인. 김민기 선생이 떠났다. 독재 시대를 건너온 자들은 하던 일을 멈추었다. 누군가에게 부음을 전하려 했건만 받을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어깨동무를 하고 구호를 외쳤던 무명의 청춘들은 어디에서 늙어갈까?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젊음을 벗었을까? 먼 하늘을 보다가 아침이슬 맺혀있는 젊은 날의 어디쯤에 내렸다. 1970년대는 살기, 가, 1980년대는 광기, 가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었다. 20세기의 청춘을 묻었건만 기억하면 아직도 최루탄 냄새가 났다. 여기저기서 김민기의 죽음을 자치미슬로 씻기었다. 잿빛 하늘 아래 희뿌연 거리에서 자치미슬을 부른 자들은 이제 흰머리에 등이 굽었다. 정연했던 논리에도 검버섯이 피었다. 용케 살아있구나. 많이 흘러왔구나. 그런데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를 가려다가 멈춰서 있는가? 왜 이리 남루한가? 김민기는 전설이었다. 그에 대한 소문에는 광희가 묻어 있었다. 맨손으로 민주화를 외쳤던 시위대에 김민기의 노래는 연대의 무기였다. 하지만 너무도 서정적이었다. 독재를 타도하기에는 노랫말이 고왔다. 그럴수록 곡을 만든 김민기는 강철 같은 투사여야 했다. 모습을 감춰버렸기에 오히려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노래에 물든 젊은 가슴에 신비로운 전사로 각인되었다. 이윽고 김민기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데 그는 물샐 틈 없는 투사가 아니었다. 절세의 저항 가수라는 금관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제 노래는 젊은 날의 일기 같은 것이었어요. 자신의 노래가 과대 포장되어 유통되었다며 송구하다고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김민기는 작은 마을로 내려왔다.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화가인 김민기가 그리고 싶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면 벌판으로 달려가 바람을 안아보았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두 눈에 빗물을 담았다. 그렇게 다시 소년이 되었다. 일생 소년으로 살았던 권정생 선생도 선생이 섬겼던 예수님도 사람을 찾아 헤매지 않았던가. 김민기의 노래를 부를 때는 기교를 부리거나 포효하면 안 된다. 과한 애드리브, 즉흥 연주, 도 삼가야 한다. 노랫말이 가난하고 음들이 격하게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김민기의 노래는 잘 부르기 어렵고 못 불러도 티가 나지 않는다. 슬프지만 슬픔을 빠져나와 담백하다. 서울로 가는 길처럼 시대의 아픔을 따뜻한 가슴으로 품었다가 풀어낸 모두의 이야기들이다.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고향을 등지는 일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는가. 당시 젊은이들은 그렇게 눈물을 뿌리며 고향을 떠나왔다. 그 아픔을 천연덕스럽게 옮겨놓고 있다. 앞서가는 누렁아 왜 따라 나서는 거냐? 돌아가 우리 부모 보살펴드리렴. 이렇듯 가슴 저미는 구체적인 슬픔이 들어있지만 노래는 단조가 아니다. 김민기의 노래에서는 절규와 분노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김민기는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세상을 바꾸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세상 속에 들어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작은 오두막 하나 짓고 작은 일을 하고 싶어 했다. 투쟁 속에도 절망, 희망, 휴식, 연민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세상을 편가르는 어떤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그가 쑥스러워할 것을 알면서도 남은 자들이 그를 찾는다. 물론 어디든 조용하고 경건하다. 하지만 유족들도 그를 닮았나 보다. 고인의 뜻에 따라 어떤 추모 공연이나 추모 사업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모하지 않음이 진정한 추모인 사람, 생전의 명예와 미움을 태워버린 사람, 김민기. 작가 서혜성은 그의 넋이 너무 아름다워서 영전에 꽃을 올릴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고 보니 노래가 될 수 없는 문자로 이렇듯 그를 기리는 일이 허허롭다. 시대의 전설 김민기를 보내며 김관숙. 한 시대가 저물고 있다. 시대의 전설 김민기가 갔다. 운동권도 아니면서 투쟁이 선봉에 섰던 그의 노래들.
그중 김민기가 1971년에 발표한 곡 같이 미스는 가히 선동적 혁명적 낭만주의의 진수다. 특히 양희은 버전은 그녀의 초창기 맑은 목소리와 시원한 창법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그 시절 그녀의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서늘해진다. 그러나 다치미스를 김민기 버전으로 들어보면 사뭇 느낌이 다르다. 김민기 특유의 조용한 독백은 그저 나약한 지식인의 넋두리, 을조림쯤으로 들린다. 같은 노랫말인데도 부르는 가수에 따라 참으로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그러고 보면 노래의 해석은 작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대중의 손에 달려 있다. 노래가 가수를 떠나면 부르는 이들의 노래가 되는 것. 언어마냥 노래에도 사회성이 있다. 언젠가 음악평론가 강원의 강연에서 아침이슬 작사 비화를 듣곤 배꼽을 잡았더랬다. 강원왈, 아침이슬이 시위와 투쟁 현장에서 소리 높여 불릴 때 김민기는 필시 부끄러웠을 거라고. 김민기가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 연명하던 시절 어느 날 술을 진탕 먹고 필름이 끊겨 아침에 깨어나 보니 공동묘지였단다. 아무튼 그때의 서글프고 허망한 심정을 한탄조로 읊은 게 바로 아침이슬이라고. 가만히 가사를 곱씹어보면 웃음이 나온다. 긴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에 서름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사연을 알고 보면 결코 독재에 항거하는 민중의 시퍼런 결단이 아니라 다시 고단한 일터로 복구해야 하는 서러운 생활인의 비애가 오롯이 녹아있는 듯도 하니 이것도 이현령 비현령, 뒤현령 비현령, 이렸다. 아무튼 노래는 오롯이 청중의 것이 되어 시대의 역사 노래로 남았다. 시위와 투쟁이 현장에서 단골로 불리는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건 그 시기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도 한동안 회자되다가 그 반체제 혁명성 때문에 금지곡이 됐다는 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김민기는 아무 죄가 없다. 아침이슬이 선봉에 서서 혁명가의 노래가 된 건 결코 그의 의도가 아니다. 다만 그가 만든 노래는 더 이상 그만의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살아남았을 뿐이다. 김민기 노래는 노랫말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심지어 아름다운 노랫말 상까지 받은 아침이슬은 그 당시 유일하게 사유가 없는 금지곡이었다고. 실제 당시 금지됐던 몇몇 곡들의 금지 사유를 들어보면 웃음만 나온다. 양희은이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왜 이루어질 수 없느냐며 가사가 퇴폐하다는 이유로 금지시켰다고 한다. 김세환의 길가에 앉아서는 할 일 없이 한가하게 지나가는 사람이나 쳐다보고 있다며 글로 의욕저하를 문제 삼았다고 한다. 시위곡으로 2등이라면 서러울 늙은 군인의 노래도 실은 나직한 기타 선율에 조용하게 을조리는 독백 같은 김민기 노래 버전이 제일이다. 이 곡은 느릿느릿 부르면 장엄한 곡조가 먼저 간 이들의 추모곡으로도 맞춤이다. 엄혹한 시절을 견디며 투쟁했던 곡이지만 이 노래도 그 시작은 역시 김민기의 다른 곡들처럼 낭만과 순수의 발로였다. 김민기의 군 복무 시절 3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앞둔 어떤 선임하사의 부탁으로 작곡했다고 한다. 김민기는 원래 카투사로 입대했는데 그가 강제징집 직전 작곡한 곡이 아침이슬이다. 이 곡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유신 독재 반대 집회 때 대거 불리면서 그는 다시 보안대로 끌려가 강원도 인제군 원통리 전방으로 재배치된다. 인제 가면 언제 오리, 원통에서 못 살겠네, 라는 농처럼 한 번 가면 돌아오기 힘들다는 오지 중의 오지였다. 거기서 만난 퇴역을 앞둔 늙은 선임 상사가 1976년 겨울 어느 날 김민기에게 막걸리 2마를 내놓으며 자신의 30년 직업 군인 인생을 노래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가 늙은 군인의 노래다. 그렇게 알고 가사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복무한 직업 군인의 애환과 서름, 소박한 나라 사랑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이다. 제대 후 김민기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요주의 반정부 투사로 유명해져 더 이상 노래를 발표할 수 없었기에 늙은 군인의 노래는 할 수 없이 1978년 양희은의 음반으로 나왔다.
이 노래가 군인들 사이에 퍼지며 널리 애창되자 약하고 패배주의적인 가사로 인해 군기가 해이해진다며 국방부 장관 지정 금지곡 1호가 됐던 것. 그도 그럴 것이 노랫말은 국방부가 기대하는 당당한 군인의 위상과는 거리가 먼 가진 것 없이 쓸쓸한 늙은 군인의 신세 타령쯤으로 들렸을 것이다. 게다가 가사 좋은 옷 입고프냐 만난 것 먹고프냐? 아서라 말하라. 군인 아들 너로다 해서 심사가 틀어졌을 이들도 적지 않았으리라. 아무튼 군인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된 후 이 노래는 질곡의 세상을 만나 또 그렇게 진화했다. 김민기는 결코 투사가 아니다. 시위한 적도 데모하다 투옥된 적도 없기에 그 자신도 그렇게 불리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시퍼런 유신 시절부터 지난 촛불 시위 때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투사와 함께했다. 시대를 잘 만났으면 그저 감수성 짙은 노랫말을 아름다운 곡으로 을조리는 음유시인으로 살거나 뮤지컬 역사를 새로 쓴 한국 록 뮤지컬 지하철 1호선에 성공해서 보듯이 탁월한 공연 기획자로 대학로 연극판을 빛냈을 그이기에 아깝고 안타깝다. 청춘 시절 학전을 사랑하고 청춘을 보냈던 일인으로서 그의 무대가 새삼 그리워진다. 시대는 사람도 음악도 달리 쓰는 법이다. 대학가 노래패의 단골곡으로 시위 현장의 투쟁곡으로 깡술판의 단골 안주곡으로 사랑받았던 김민기의 노래들. 시인 김남주는 투쟁심을 저하하는 패배주의적인 노래라고 공격하기도 했다지만 누가 뭐래도 그의 곡 상록수와 아침이슬과 친구, 공장의 불빛들은 묵직한 울림으로 시대를 울리며 낮은 대로 임해 서글픈 이들을 위로했다. 투사도 혁명가도 아니면서 노래로, 노동으로, 농사로, 야학으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을 묵묵히 실천했던 김민기를 보내며 그가 아끼고 사랑했던 노동자와 농부와 연극판 딴따라와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행복한 꿈을 함께 꾸는 세상이기를 바라본다. 누군가의 노래는 그렇게 또 누군가의 힘이 된다. 비범했던 김민기가 남긴 평범한 말들. 이주형 선생은 맥주를 상복하고 장복했던 것 같다. 인터뷰를 위해 따로 3번쯤 만났는데 낮에도 책상 위에 막 마신 듯한 맥주가 있었다. 원래는 소주를 좋아하지만 술자리에 앉을 시간이 없어서 맥주로 대충 때운다고 했다. 환갑을 바라보는 예술가가 소주 한잔할 시간도 없다니 당시에는 그 말과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술잔을 놓지 못한 건 창작의 고통 때문이기도 했을 터이고 뭐든지 그냥 대충 하지 못하는 날 선쟁이 기질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리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그걸 해나갔는데 그게 돈 되는 것만 찾는 시장 논리와는 잘 맞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었을 것이다. 이성으로 비관하더라도 의지로 낙관하라고 했던가. 김민기는 끝까지 이상주의의 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이상과 세상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술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인간은 자신의 생각, 느낌, 활동의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소유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 지식과 노동을 상품으로 파는 소외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국산 친환경 먹거리 등을 취급하면서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창립 선언문 중 한 대목이다. 한살림의 초대 사무국장이 바로 김민기다. 한살림 홈페이지에는 김민기 선생 추모 배너가 걸려있다. 선생은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전북 김제와 경기도 전곡 등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다. 약관에 아침이슬을 짓고 디립에 농사를 짓고 부혹에 학전을 지었다. 그리고 그 못자리 전묘대에서 제작자이자 연출가로서 김민기의 대표작 지하철 1호선이 탄생했다. 기자가 그를 처음 인터뷰했던 건 지하철 1호선이 서울에서 650여 회를 공연한 뒤 일단 숨을 고르고 부산판을 준비하던 1997년이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했던 건 4,000회 공연을 목전에 둔 2008년 10월 선생이 지순에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밴드의 건 올라타기 같아서 겸연쩍지만 비범했던 그가 남겼던 두어 가지 평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다. 2007년 지하철 1호선 3,500회 공연은 어쩌면 기념비적인 4,000회 공연보다 특별했다. 황정민, 설경구,
조승우 등이 거쳐갔던 배역의 진짜 주인공인 노숙자, 실직자, 외국인 노동자 등 1호선을 타고 다니거나 1호선 근처에 사는 서민들을 그날의 관객으로 초대했기 때문이었다. 어쩌다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남한테 함부로 무시당하거나 홀대받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앞에 나와 배우들과 나란히 선 김민기는 객석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내 진짜 주인공들을 향해 나지막이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이 말은 너무나 평범해서 사실 아무 얘기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선생이 말함으로써 다르게 다가왔다. 오랜만에 다시 꺼내어 읽어보니 있죠. 다아가 라는 낱말이 특별하게 다가온다. 인생 운칠기삼, 분칠기삼, 이라 잘 나가거나 못 나가거나 거기에는 제 목도 있지만 결국은 쉬운, 과 관계로 말미암은 바가 크다. 잘 된 것도 못된 것도 온전히 자신만의 덕이나 탓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선생의 저 말씀과는 반대로 세상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자는 선생에게 10년 전 지하철 1호선의 시대 배경인 1998년과 비교할 때 한국 사회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선생은 계급화된 것을 맨 앞에 언급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건 옛말이 돼버렸다. 사천회 공연을 한 달여 앞둔 2008년 인터뷰 때는 지하철 1호선 뒤 당신에게 어떤 자식이었냐고 물었다. 선생이 계속 자신을 괴롭히는 골칫덩이 자식 같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하길래 그럼 사천회까지 하시고 그만하시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 옛날의 노래들 때문에 곤욕을 치를 때 왜 혼혈아 같은 얘기는 자꾸 하느냐 그리고 공순이 얘기 그딴 거 왜 자꾸 노래로 만드느냐 그러길래 저기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냐고. 선생은 쟁이들은 자기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다면서 거리가 있고 소재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손을 안 댈 수가 없다고 그게 팔자라고 말했다. 보이는 무대 어떡하느냐에 전에는 사람 사는 도리로 여겨졌던 규범 중 하나였다. 그래서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라는 말과 의식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더 이상 보는 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게다가 빤히 보이는데도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는 게 요즘 현실이다. 저작거리에서 구중궁궐까지 사람 사이의 도덕이고 예절이고 규범이고 기강이고 간의 내 일이 아니면 돈이 걸리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듣지도 않는 게 당연시됐다. 변명이지만 눈꼴 시리고 얼토당토하는 짓을 보더라도 사회가 워낙 강팍해져서 무서워서도 피하고 더러워서도 피하게 된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거나 아예 듣지도 않고 하고 싶은 말만 한다. 하지만 김민기는 일단 자신에게 보이는 것은 작품으로 말했고 다 진정한 쟁이였다. 요 며칠 사이 쏟아진 선생에 대한 추모글에는 서울대 미대 후배인 김병종 화가의 것도 있다. 김화백은 문화일보에 기고한 그래서 그의 노랫말에는 증오보다는 약한 것들에 대한 연민이 먼저였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우리의 정감어린 말들이 있다고 회고했다. 또 그의 세계를 이룬 것이 사회적 상상력과 서사만이 전부가 아니며 선생은 자연과 자유의 들녘에선 음유시인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부디 이 부분이 짚어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이 추모글을 읽으며 생각나는 선생의 말이 있었다.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선생님께 삶과 예술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은 기자에게 선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해서 대학도 미술대학을 들어갔습니다만 그림 그릴 때를 기억해보면 그게 일종의 사물에 대한 인식론이었던 것 같아요.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부터 시작을 했고 보다 보면 그림이라는 낱말을 제가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그리움에서 온 말이 아닌가. 그래서 사물의 본체, 사물의 실체에 대한 그리움을 자기가 확인하는 과정이 그림이 아닌가.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비범한 생각 아닌가. 그래서 그런 그림이 이렇게 무대로도 연장이 되거나 음악으로까지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행위는 사물 본체에 대한 탐구 작업이 아닌가. 그것을 알기 위한,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그것을 남들한테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림을 그리움에서 온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상상력과 고유어에 대한 예민한 촉수로 선생은 가사를 썼다. 쉽고 평범한 말로 썼다. 멋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묵직하면서도 나긋한 저음에서 울리는 시적 탁월성이 있었다. 학전에서 김민기와 마지막 인터뷰를 마친 뒤였다. 선생은 목을 축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별 생각 없던 기자는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고 한 발 늦게 극장을 나선 선생은 구멍가게에서 맥주를 샀다. 학전 근처에 있던 그 구멍가게는 아직 살아남아 있을까? 모르긴 해도 진작에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선생은 떠났고 동네 슈퍼들도 거의 사라졌다. 선생은 타계 직전 학전을 스스로 접었다. 한겨레와 인터뷰, 2015년 내서는 지하철 1호선도 끊었다고 말한 그였다. 사천회 공연 뒤 10년간 중단했다. 돈만 벌다 보면 돈 안 되는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였다는 거였다. 지난해 말 학전 폐관 계획이 알려지자 학전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었고 정부와 민간 등 여기저기서 지원하겠다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선생은 알았을 것이다. 김민기가 없는 학전은 더 이상 학전이 아님을. 누구도 당신을 대신할 수 없음을. 그것은 자만이나 나르시시즘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당신 스스로도 받아들였을 것이다. 철학자 한병철은 사물의 소멸, 지천22이란 책에서 말했다. 정보자본주의는 비물질적인 것마저도 상품으로 만든다. 문화 자체가 완전히 상품이 된다. 장소의 역사성마저도 부가가치의 원천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알뜰하게 도살된다. 학전은 나르코 꿈박 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운영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나르코 JRKO는 이 공간에서 김민기가 지하철 1호선 글 끝내고 어린이들의 짠한 일상이 보서 안 할 수 없었던 어린이 청소년극 중심으로 공연을 한다고 한다. 부디 새 공간이 김민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를 선생이 못다 이룬 꿈이 후대에 펼쳐지는 공간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